지난 25년간 직장 선교를 위해 헌신해온 한국기독교 직장선교 목회자협의회가 새해를 맞아 신년 연찬회와 상임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고물가 시대 소외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의 위로와 공감을 건네는 신간을 소개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집단 희생 사건이 발생한 기독교 순교지를 방문하고 유가족들을 면담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초대형 예수상 건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960년대 한국의 산업은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직업을 가지게 됐고 직장 안에서 신우회가 결성돼 직장선교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선교를 사명으로 여겨온 한국기독교 직장선교 목회자협의회가 신년 행사를 마련하고 새 비전을 다짐했습니다.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한국기독교 직장선교 목회자협의회가 서울 남대문교회에서 신년 연찬회와 상임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국내 직장인 선교는 1980년대부터 광화문 주변의 직장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본격적인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 직장인 선교를 위한 연합회들의 결성이 본격화됐고 직목협은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와 함께 직장인 선교 사역을 주도해왔습니다. 신년 연찬의 설교에서 김창현 목사는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직장 내 선교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직장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예수 생명,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 구원하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운규 상임회장이 취임패를 전달받았습니다. 김운규 상임회장은 앞으로 직목협에서 직원들과 함께 헌신하며 직장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5년 전에 이제 창설됐는데 직장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평신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함께 연합해서 지도 목사로 함께 이렇게 지도를 하고 직장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직목협 기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도와 확립과 무장과 사명을 통해서 지상 사명이 이루는 것이 2022년 대한민국 직장인은 약 1,800만 명, 직장 선교회 소속 직장인은 9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직목협은 앞으로 10,000개의 직장 선교회와 100만 회원 확보를 목표로 직장 선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독교 사회문화 창조의 꿈과 비전을 땅끝까지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고물가 시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무료급식 사역에 나섰습니다. 따뜻한 한 끼를 통해 지역사회 소외 이웃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기초생계조차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무료급식 사역을 1일 진행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은 2021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신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며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시각장애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부천지사와 협력해 진행됐습니다. 또 경기 부천과 경인 지역 감리교회, 시각장애인 사업가 등 지역사회 후원을 받아 마련됐습니다.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제한 없이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이 끊이지 않고 교회의 사랑으로 또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사보는 앞을 보지 못해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는 시각장애인이 30%나 된다며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시각장애인들이 이번 행사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연합회는 고물가 시대 소외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해준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그 백악관에서도 옛날에 대통령들이 기도실을 두었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지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니까 예배를 좀 드림으로써 은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회원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신 어떤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본인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면 외사보는 이 사역이 많은 교회들의 후원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인 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봉사 릴레이가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삶의 문제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을 위해 치료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 또 오해와 갈등의 문제들. 이처럼 삶의 문제로 낙심한 크리스천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가나안 교회 장경덕 목사의 신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문제를 문으로 표현하며 모든 문제의 문을 하나님과 함께 열고 들여다보라고 조언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여러 성경 구절과 예화들을 담았습니다. 책은 모든 문제의 문을 하나님과 함께 열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문제들은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의 아내로서 막막하기만 했던 미국으로의 이민 초기 시절부터 고등학교 교사 생활, 또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이별까지 힘든 시간을 겪으며 심리치료학을 배우고 마침내 심리상담사로 인생 2막을 시작한 김선주 작가. 희로애락이 담긴 그녀의 삶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신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은 절망 속에 희망을 발견한 저자 김선주 작가의 칼럼집입니다. 때로는 경쾌하게, 때로는 진솔하게 풀어낸 그녀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이해와 공감, 또 따스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용서는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세계적인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 팀 켈러 목사가 새로운 메시지로 돌아왔습니다. 신간 용서를 배우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용서와 관련된 다양한 고찰을 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정의와 원리, 또 일상생활에서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까지 팀 켈러 목사는 특유의 명쾌한 문체로 용서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책은 혐오와 갈등 속에 용서를 잊고 있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영적 각성이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일 한국전쟁 당시 집단 희생 사건이 발생한 기독교 순교지를 방문하고 유족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엔 두암교회를 비롯해 전북 만경교회, 전남 야월교회 등 총 7개 교회 학살 피해 유족들과 진실화해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순교지 중 하나인 전북 두암교회에서 유족들에게 기독교인 희생사건 기록물 제공 등 직권조사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은 한국전쟁 당시 적대 세력의 기독교 탄압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에서 많은 교회가 탄압받고 수천 명이 학살당했다며 면밀한 조사를 거쳐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2021년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를 통해 개신교 1,026명, 천주교 119명이 전쟁 전후로 희생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가 1일 황학구 한국기독교기념관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지난해 12월 5일 착공 감사 예배를 드리며 천안에 세계 최대 규모인 137m 예수상을 짓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지난해 이미 건축 허가를 취소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센터 측은 불특정 다수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마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전 분양이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경기연회 동문회가 31일 평생교육 선교회와 전도 및 교회 성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MOU를 바탕으로 동문회는 감신대 소속 회원교회의 창의 융합 캠퍼스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창의 융합 캠퍼스는 일종의 교회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지역사회 학생들의 학업 역량과 주민들의 평생교육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감신대 경기연회 동문회 회장 오봉근 목사는 창의 융합 캠퍼스 활동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신앙과 교육을 하나로 묶어 지역사회가 환호하는 전도 플랫폼을 가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원승재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강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남미 최빈국 IT를 위해 지난해 9월 각종 후원 물품 컨테이너와 함께 IT 현지인들 돕기에 나섰던 원승재 소망교회 원로 목사가 약 넉 달 동안 사역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현지 갱단의 위협과 거액의 통관비 문제가 발목을 잡은 건데요. 그런 와중에도 익명 독지가의 2천만 원 후원과 한미교회에서 2만 8천 달러를 모금해 통관비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 12,000여 가정에 생필품과 의류, 식료품 등을 구매해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 목사는 40일간 아침 금식 기도와 한국교회 등의 후원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국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송업계는 인건비와 LP가스 가격이 올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기본 요금과 거리, 시간 요금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500에서 1,000원 정도 택시 기본 요금을 올렸고 서울시 역시 1일부터 기본 요금을 1,000원 올린 4,8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강원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했고 울산과 대구도 잇따라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에 대해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대본 김성호 제2총괄조정관은 이같이 말하고 하지만 지난 30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했듯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접종 대상자의 동절기 추가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비롯해 차상위 계층에게도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가스요금 할인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의 요금이 할인됩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 원에 더해 44만 8천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급여를 받는 노동자 중 상위 20% 구간의 고소득자들과 하위 20%의 소득자들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하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비율을 계산한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이 2021년 기준 15.1배로 집계됐습니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폐지한 입국자 전수 코로나 검사를 한국에서 온 입국자에게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민항국은 한중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통지를 보내 2월 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한 중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8일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에 대해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고 전수 PCR 검사도 폐지했지만 최근 한국이 중국에서 들어온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검사 조치를 감행한 것에 따른 상응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중국은 한국 정부가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코로나 음성 검사 요구, 입국 PCR 검사 등의 방역 정책을 실시하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추천을 받았다고 미국 AFP 통신이 현지 시간 31일 전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노벨위원회는 후보자 공개 지명 접수를 마감하고 어떤 후보가 추천을 받았는지 밝혔습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러시아 내 반정부 목소리를 낸 인사 등이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오슬로 평화연구소 수장 헬릭 우르달은 3년 연속으로 러시아 방향을 겨냥하는 상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며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한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올해 상황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며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한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올해 상황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화이자는 주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매출 예상액으로 지난해 매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215억 달러, 한화 약 26조 원을 제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30일을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mRNA 방식의 백신과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개발하며 지난해에만 1,000억 달러, 한화 약 123조에 달하는 전체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오는 5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화이자의 매출에 큰 영향이 생길 전망입니다. 미국 항공기 제작회사인 보잉이 747 항공기의 생산을 50년 만에 중단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31일 보잉사가 베스트셀러 항공기라 불리는 747의 마지막 인도를 끝으로 생산 라인을 폐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1970년부터 인기를 받아온 장거리용 대형 여객기 747은 항공여행의 수요가 증가하며 50년간 1,574대가 제작됐습니다. 747은 내부에 좌우 2개의 목도와 2층 구조로 이루어져 최대 500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고 수송기처럼 대용량 화물 운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다양한 여객기가 나오면서 747의 입지는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747의 생산이 종료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동안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나 싶었는데 2월의 시작부터 날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내일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미세먼지는 물러나겠지만 기온은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차례 추위가 지난 후 당분간 강력한 추위는 없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4도, 강릉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6도, 광주 5도, 부산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진행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목표 모금액을 넘겨 나눔 온도 110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은 나보다 이웃을 먼저 돌아본 겁니다. 구티비도 섬김과 기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